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이제 새벽입니다.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 논산, 금산, 계룡 지역의 김종민입니다. 오늘 이제 D-Day 역사적인 12월 9일 신새벽이 밝았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이 특권과 반칙, 이 청와대 주권 시대에서 이제 국민 주권 시대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오늘 우리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하는 날 많은 국민들 심정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안에 대한 의결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통령 박근혜 탄핵안은 이미 가결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의사결정에 여러 가지 수준이 있는데요. 국회에서 제일 의사결정 수준이 높은 게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헌법 개정, 하나는 대통령 탄핵입니다. 흔히들 이게 가장 어려운 의사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강력한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투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게 가장 강력한 의사결정입니다. 우리 대통령 박근혜 탄핵안은 광장의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미 탄핵 가결 결정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하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의 의결보다 더 강력한 국민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국회의 결정은 이 국민투표에서 결정된, 광장의 국민투표로 결정된 이 결정을 국회의 형식적 절차에 의해서 확인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달 넘어 최근에 이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 하야, 퇴진 혹은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광장에 과격한 구호 정도로 생각될 때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또는 많은 정당들이 하야를 주장하거나 탄핵을 주장하면 혹시 역풍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했었습니다. 쉽게 결정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우리 생업에 종사하던 많은 국민들이 토요일만 되면 눈 오는 날도 비 오는 날도 토요일만 되면 전국 곳곳의 광장에 모여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고 이 목소리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온 국민들의 합의, 국민투표로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회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겠다는 발의를 하게 됐고 이제 오늘 그 법 절차를 거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의 탄핵은 우리 광장의 국민투표에서 만들어진 이런 직접민주주의의 결론을 우리 절차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오늘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의 의결에 의해서 탄핵안은 과결될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국회 의결에서 탄핵 가결이 안 되면 국민투표 내지는 국민의 뜻, 직접민주주의 결론을 배신한 국회는 해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초선 의원이지만 우리 앞에 전재수 의원님 4번 떨어지고 국회의원 어렵게 됐는데 오늘 사직 썼었는데요. 어저께. 저도 사표 쓰고 왔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미 국민투표를 결정한 박근혜 탄핵안을 우리 국회에서 뒷받침하지 못하면 국회 해산입니다. 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여러 번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내려오셔야 된다. 안 내려오면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을 한번 이렇게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저분이 왜 그럴까? 왜 안 내려올까? 무슨 생각을 할까? 아무 생각이 없어. 아니, 아무 생각이 없진 않고, 제가 보니까 뭐 생각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내가 한번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잘못은 좀 했는데, 이게 탄핵까지 당할 정도로 그게 심각한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잘못 안 했다고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몰라도. 아무리 아무 생각이 없어도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내가 아무 잘못이 없다. 이거는 아닐 것 같고. 이게 무슨 대통령 그만둘 정도 일은 아니다. 그죠? 맞아요. 그냥 최순실한테, 원래 친한 최순실인데, 친한 사람한테 이거저거 물어보고 이거저거 편의 좀 봐준 건데, 그건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대통령. 힘이 센 사람인데. 그래서 법적으로 뭐 다툴 여지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기현, 원주의 송기현 의원님 저기 계시네. 오늘 처리하셨습니다. 밤샘 농성하셨는데, 검사도 하시고, 변호사이시니까, 어떻게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좀 있나요? 풀려지가 어딨어요, 그냥. 상카를. 네. 근데 사실 다툴 여지가 없죠. 우리 검찰 공소장에 보면 범죄 혐의가 8개, 국회 우리 탄핵안에 보면 헌법 위반 18개, 법률 위반 크게 5개. 예, 우리 전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뭐 뇌물죄, 직권남용, 권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 근데요, 이런 여러 가지 죄목들이나 범죄 혐의는 사실 큰 게 아닙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사를 뭐 김현장을 쓰든지 무슨 수를 써서 법률적으로 다툰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이 여러 가지 사안들은 일단 처치하고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위반했어요. 그 위반한 게 명백합니다. 그래서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디에 있고,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근데 이 권력, 이 대한민국 권력의 주인, 국민, 이 주권자의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이 헌법 1조를 배신했어요. 마치 이게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권력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최순실한테 그냥 갖다 줬어요. 국민들한테 상의도 안 하고. 저는 최순실이 그렇게 믿음직했으면은 저는 최순실을 국무총리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최순실을 청와대 비서실장을 시켰어야 돼요. 그럼 수시로 상의하면 되잖아요. 국민들한테, 국민 여러분, 내가 최순실하고 평생 같이 지내봤는데 정말 믿을만하고 똑똑합니다. 나한테는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시킬 테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시켰어야 돼. 왜? 그 권력이, 그 권한이 국민들한테 나온 거 아니에요. 주인한테 물어봐야죠. 화이팅! 수고하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국민들한테 물어봤으면 탄핵 못하죠. 그렇게 했는데 일하는 과정에서 뭐 잘못했다 그러면 최순실만 처벌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받은 권력을 가지고 그 주권자인 국민들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마치 자기의 개인 권력인 것처럼 국민들 몰래 최순실한테 갖다 줘버렸습니다. 그거 갖고 뭐 했습니까? 기업들한테 돈 강탈하고 자기 딸 학교 졸업시키고 또 학교 입학시키고 매달 따는데 그 국민들이 준 그 권력을 악용하고 이 대통령 자신이 인정을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정말 그 김기춘 씨가 대통령 비서실장 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나와가지고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최순실을 모른다고 그래요. 아니 대통령 비서실장도 모르는 사람한테 4년 내내 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상의하고 그 사람이 시킨 일을 또 심부름하고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짓이 아니죠. 그죠? 저는 헌법 1조 국민주권의 원리에 대해 정면으로 위배를 했다고 봅니다. 대통령 본인이요, 그 JTBC에서 태블릿 PC가 나오자마자 다음 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자백을 했어요.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를 했더니 그 정호성이라는 부속실 비서관 핸드폰에서 녹음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녹음에 이러한 관계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한 건 우리 딸이 지금 이화여대 들어가는데 대통령이 좀 봐주시오. 그래서 한 건 누구한테 청탁한 게 아니에요. 4년 내내 대통령 권력을 갖다가 바친 겁니다. 증거도 확실하고요. 그래서 이 헌법 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국민주권주의의
정면으로 배신한 박근혜 대통령은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가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본인이 투표에서 뽑힌 대통령이니까 본인이 남아있어서 이 국정을 좀 안정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이건 틀린 생각이에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라도 더 대통령직에 하루라도 남아있으면 대한민국 국정이 흔들립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가 조선산업 구조조정 때문에 작년 올해 수조 원을 지금 국민 혈세를 좀 투입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어렵다, 현대자동차도 어렵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도 그렇고요, 뭐 청년 실업. 저는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이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말 어떤 공무원도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저는 공무원들 한번 심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이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하면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지시해가지고 문화부에 어느 국장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잘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최순실 얘기 듣고 자른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나는 광화문 광장에 다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 대통령이 지금까지 사과를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박근혜 대통령 마음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이 국정을 끌어갈 명분이 없고 자격이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정 안정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내려와야 된다. 우리가 이제 배가 대한민국과 쭉 가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선장이죠, 선장. 조타수를 잡고 있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선장입니다. 그러면 선원들이, 승객들이 불안해. 조금만 풍랑이 와도 다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 안정을 위해서 빨리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그게 계속 안 되니까 오늘 이제 탄핵을 하게 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여론이라고 하는 거는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에서 또는 야당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공격하기 때문에 여론이 지금 저렇게 돌아서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론이 바뀔 거다. 혹시 이런 기대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박사모라든가 아니면 뭐 고향 대구 경북에 있는 유권자들이라든가 또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동정표 혹은 아유 그래도 박근혜가 이렇게 쫓겨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할 거다 이런 기대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시골에 있는 어르신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김의원 요새 힘들지? 예, 힘듭니다. 나는 더 힘들어. 김의원은 박근혜 안 찍었잖아. 나는 박근혜 찍었어. 근데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을 줄 알았나 내가? 잠이 안 와, 잠이. 저는 그 어르신 전화를 받고
사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뭐 이렇게 국정농단을 하고 국기를 문란시키는 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맞아.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럴 수도 있었겠다. 아니 그럴 만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 찍은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정말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분들 심정은 배신감 아닙니까? 배신감? 사실은 이분들이 마음을 돌이킬 거를 기대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저는 대구 경북에 있는 많은 유권자들이 마음을 돌이킬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정말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믿고 찍어준 그 고향의 그 유권자들, 그분들 그 상처, 그 마음의 그 배신의 상처, 이 상처를 정말 위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려오는 길이 그 위로하는 길인데 정말 시간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당신을 찍어준 그분들에 대한 애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스스로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는 게 그분들에 대한 도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이분들이 알아버려서 제가 얼마 전에 대구를 갔다 왔는데요. 대구에 우리 기사님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온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났는데 그래도 대구에서는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동정표가 있지 않겠냐. 그 택시기사님이 아주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줄 몰랐는데 알아버렸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실체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국민들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빨리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우리 요거를 앉아서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다리가 약간 상처가 있어가지고 우리 여기 강동 우리 외교 통일위원장님 우리 심재현 의원님 저기 와 계십니다. 좀 내려주세요. 예. 잘 보이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조금 앉아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체적으로 이런 사건들 사실관계들은 예상을 못했지만 뭔가 하여간 비극적인 임기 말이 될 거다.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언제 그런 생각을 제가 했냐면 최동욱 검찰총장이 쫓겨날 때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거 박근혜 정권 임기 말이 정상적으로 끝나지 않겠다. 저는 이렇게 중간에 탄핵이나 아니면 중도 하차까지 예상은 못했지만 정말 큰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수사를 합니다. 아, 이거는 이 정도는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다 하고 수사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점점 선거 개입이 뚜렷해졌어요. 그때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한 것은 최동욱 검찰총장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를 조선일보 일면 톱으로 올리면서 쫓아냈습니다.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을 신문의 일면에다가 망신을 줘서 쫓아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 본 일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 검찰이 군기가 확 잡혔어요. 대한민국 언론도 군기가 꽉 잡혔습니다. 와, 무섭다. 박근혜 정권, 박근혜 대통령 무섭다. 자기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닮아가지고 정말 무서운 권력자다. 저는 그런 말들이 대한민국에 퍼졌다고 봅니다. 그 다음부터 대한민국 언론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이 권력을 감시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우병우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돼 버렸어요. 최순실이 이 수많은 국정농단의 앞에서 문제를 일으켰고 이 일으킨 문제들이 알게 모르게 검찰에 혹은 청와대에 민정수석실에 전달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도 안 움직였어요. 민정수석실 올라가면 중간에 잘렸습니다. 괜히 이거 건드렸다가 나도 다 최동욱 꼴 난다고 생각을 했겠죠. 저는 박근혜 정권이 이 최순실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 국정농단, 이 국기문란이 결국은 특권과 반칙의 흑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특권과 반칙의 흑역사가 그냥 최순실이 특별한 인물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박근혜 정권 4년 내내 쌓여왔죠.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한 수사가 그랬죠. 사실 검찰 수사로 모든 게 다 밝혀졌습니다. 국정원이 선거 개입했어요. 조직적으로. 원세훈 국정원장이 시켰습니다. 군 사이버 사령부에서도 선거 개입을 했습니다. 이게 다 밝혀졌지만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 일선 담당자 몇 명 책임지고 끝났습니다. 원세훈 원장은 그 책임을 지고 유죄까지 나왔다 나중에 또 선거 개입은 또 무죄가 됐어요. 세월호가 있잖아요. 세월호. 이 세월호 사건을 다루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이 정권이 정말 제대로 끝나지 못하겠다. 그 원혼들 위해서, 그들의 통곡 위해서 어떻게 무사히 이 정권이 갈 수 있을까? 저는 그 수십 일 동안 그 가족들이 단식하고 청와대 앞에 가서 빌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출발하는 차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그 진실을 꼭 밝혀달라고 비는데 눈길도 주지 않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시꺼먼 차의 문을 닫고 출발하는 걸 보고 이 정권이, 이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제대로 끝나기 어렵겠다. 정상적으로 마무리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정교과서를 하는 걸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다.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게요, 정말 언제적 일입니까? 아예 이제는 교과서, 나라에서 어떤 교과서를 정하지 않고 정말 자율적으로 교육을 해도 되는 그런 수준까지 대한민국 가고 있어요. 근데 단 하나의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역사를 가르치겠다 이런 발상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견제되지 않는 권력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언론들, 신문 방송들, 이 특권과 반칙의 이 괴물 권력을 만들어낸 공범 중에 한 명이 검찰, 언론도 공범 아닙니까? 국정원 선거 개입, 세월호, 국정교과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권력의 반칙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쓴소리를 못한 그 책임 벗어날 수가 없죠. 사실은 이게 박근혜 대통령 4년만이 아니고요. 이명박 정권 5년 내내 이런 특권과 반칙의 권력이 계속됐습니다. 이게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이 새누리당 정권 9년 동안 이 권력의 반칙이 계속 반복되어 오면서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이 괴물 같은 이런 반칙의 역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뭐 4대강 사업, 22조 소다분 사업 지금 어떻게 됐는지 다 아십니다. 녹조 라떼라고 해서 녹차 라떼라고 녹조로 강이 다 망가져가고 있죠. 자원외교 수십조 쏟아부었는데 뻥뻥 펑크나고 있다는 거. 국정원에서요 간첩을 잡으라고 있는 게 국정원 아닙니까? 근데 간첩이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해서 국민들한테 이 사람 간첩입니다고 내놨어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정말. 민간인 사찰도 했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대통령 선거에 군사독재 정권 이후에 없었던 일이죠. 국정원장이 국정원 조직을 이용해서 대통령 선거에 개입까지 합니다. 그런 권력의 반칙의 흑역사가 지난 9년 내내 반복되어 온 겁니다. 저는 이런 9년 동안의 역사가 쌓이면서 결국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는 괴물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괴물의 공동 책임, 박근혜 청와대만 책임 있는 게 아니고 지난 9년의 이 흑역사를 만들어온 새누리당, 그리고 이 역사에 대해서 감시하지 못했던 언론, 검찰, 정경유착으로 함께 춤을 췄던
우리 재벌 다 공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반칙의 역사, 이 특권과 반칙의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이 2016년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19세기 말 같아요. 19세기 말 세도 정치가 한창 기승을 부렸던 그 삼정문란의 시대 같습니다. 그때요, 세금을 매기는데 백골포라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분한테도 세금을 매겼어요. 어린아이한테도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렇게 우리 백성들을 착취를 해서 삼정의 문란, 그래갖고 온 전국에서 밀란이 일어나고 나중에 동학 농민운동으로 저항이 일어났죠. 이 특권의 역사, 반칙의 역사만 보면 정말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특권과 반칙의 이 흑역사를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위대한 역사로 다시 쓰고 있다. 이 흑역사 속에서도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를 만들어낸 위대한 국민들이다. 저는 2016년 이 광장의 이 촛불을 저는 촛불 의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는 의병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민족이 정말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를 지키고 구했던 것은 관군보다는 의병이에요. 우리 임진왜란 때 우리 관군은 보잘것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일어난 농사짓다가 나라를 지켜서 일어난 의병들과 남해안에 있는 이순신 장군, 여기서 대한민국, 그때 조선 지킨 겁니다. 아까 얘기한 우리 조선 말의 삼정의 문란, 그 삼정의 문란, 세도 정치의 그 횡포를 타파하기 위해서 들고 일하는 것도 전국의 의병들이었어요. 1919년에 3.1 만세운동이 전국에서 벌어집니다. 이미 우리 관군은 해체됐습니다. 이 만세운동 들고 일하는 것 역시 농사 짓던 우리 농민들이었습니다. 이승만 독재정권 10년의 그 폭압을 타도한 것은 우리 젊은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는 4.19 의병이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군사 쿠데타 맞선 것도 광주 의병이었어요. 87년 6월 항쟁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거 87년 6월 의병이었습니다. 탄핵, 우리 두 번째 탄핵이죠.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막기 위해서 들고 일어난 수백만의
촛불 의병들, 그리고 이제 2016년 박근혜 정권의 이 특권과 반칙의 이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 전국에서 일어난 2016년 촛불 의병들.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들 때 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또 구하는 게 의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한편으로 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무섭습니다. 미안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4년도에 광화문을 가득 메우고 노무현을 구하기 위해서, 노무현 탄핵을 반대하기 위해서 모여든 촛불을 청와대에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서웠다. 왜 무서웠을까? 고마웠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고마운 마음도 있었겠는데 노무현한테는 그 촛불이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무서웠습니까? 물어봤더니요. 저렇게 똑똑한 국민들, 저렇게 각성된, 저렇게 훌륭한 국민들을 대표해서 대통령 노릇을 한다는 게, 저렇게 똑똑한 국민들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고 대통령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 건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2016년 우리 촛불 의병을 보면서도 우리 정치가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나를 응원해주고 좋구나, 고맙구나 하는 마음만 가질 수 없었던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수만 명이 거리에 나와서요, 어떤 의사표시를 하거나 뭐 집회를 하거나 하면은, 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런 선진국에서도요, 수만 명, 10만 명 이상이 만약에 나와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 가게 몇 개 털립니다. 몇 사람 다칩니다. 전 수백만 명이 매주 나와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는데 다친 사람 한 명도 없고 털리는 가게 한 군데 없고 심지어는 쓰레기까지 다 치워가는 이런 국민들이 전 세계에 어디가 있습니까? 전 세계 집회 시위 역사상 이런 역사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들어보지 못했어요. 정말 이런 훌륭한 국민들, 이런 똑똑한 국민들에게 감사하고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정말 이런 국민들을 대표해서 정치를 한다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겁나기도 합니다. 어설프게 정치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 대신해서 정치한다 얘기하기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이 상황도요. 정말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민들의 그 심정을 모아서 정치가 문제를
해결해줬어야 될 사안입니다. 하지만 너무 커다라고 엄청나니까 우리 정치가 이 문제를 붙잡고 어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국민들의 큰 물줄기를 열고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 큰 역사의 물줄기를 열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그 국민들이 연 그 물줄기를 계속 한 발 한 발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똑똑한 국민들, 훌륭한 국민들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라고 봅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어려울 때 문제 해결을 한 거는 국민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의병들이었습니다. 의병의 역사였어요. 우리 조선시대 때 의병들을 보면요. 정말 그분들이 정말 훌륭한 백성이었다. 정말 자기들 먹고 살고 뭐 애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우리 애들 키우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농사 짓다가 뛰어나왔습니다. 그 동시대에 그 조선과 동시대 유럽의 역사를 보면요. 그런 의병의 역사가 없습니다. 거기도 민간인들이 나와서 전쟁에 참여했지만 대부분 다 용병이었어요. 돈 받고 나와서 전쟁에 참여한 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의병들이 나라를 지킨 역사가 흔치가 않습니다. 그 역사, 그 전통이 저는 2016년 이 촛불 의병운동에도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의병은 사실은 직접민주주의입니다. 국민들이 대표를 뽑아서 정치를 시켜놨는데 제대로 못하면 국민들이 직접 들고 일어나서 의사 결정을 합니다. 대한민국 일로 가자라고 결판을 냅니다. 저는 이 2016년 촛불항쟁이 직접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힘으로 이 광장의 국민투표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고 역사의 물줄기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16년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기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낡은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혁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아닌가. 조선 말에 그 세도 정치, 수십 년 세도 정치로 인해서 500년 조선의 역사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삼정문란의 역사를 청산하고 근대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식인들이 개화운동을 하고 많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동학농민운동을 벌였습니다. 실패했죠.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통일민족국가를 수립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북으로 분단됐습니다. 우리 통일민족국가를 수립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87년 6월항쟁으로 수십 년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고 현대적인 민주국가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민주세력이 분열되면서 다시 정상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제대로 정상적으로 선진민주국가로 발전되지 못하고 IMF를 거치고 민주정부로 갔다가 다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을 거치면서 헬조선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현대사의 또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번 기회를 살려서 2016년 촛불 의병들의 이 거사를, 이 봉기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건설해내지 못하면 아마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중남미로 전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이제 막힐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기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길을 열고 이 어려운 나라, 이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 잡아줬는데요. 이제 정치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면서도 정말 이제 정치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저는 이 수백만의 국민들이 정말 생업에 종사하다가 촛불 들고 광장에 모인 이유가 박근혜 잘못됐으니까 박근혜 그냥 끌어내린다. 대통령 잘못 뽑았으니까 대통령 하나 바꾸면 된다. 그냥 정권 교체하면 된다. 그냥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통령 하나 바꿔서 될 일은 아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 청와대 주권 시대, 특권과 반칙이 주도하는 이 특권과 반칙의 정치에서 이 국민 주권의 정치로 대한민국 정치가 대혁신돼야 되겠다. 재벌개혁을 통해서 정경유착을 타파함으로써 경제는 발전하는데 민생은 점점 어려워지고 민생은 나아지지 않는 이 아랫목은 뜨끈뜨끈하고 시커멓게 뜨거워졌는데 운목은 차가운 이 구물장의 금이감, 이 대한민국 경제, 이 경제를 혁신해야 된다. 대혁신해야 된다. 이 정치 대혁신, 경제 대혁신, 이 대한민국 국가 대혁신에 나서지 않으면 저는 2016년 이 촛불항쟁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는, 저는 그래서 정말 정치가 이제 정신 차리고 이 국민들의 촛불항쟁의 민심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정말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 된다. 이제 정치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3시 12월 19일 역사적인 대통령 박근혜 탄핵안 의결을 합니다.
저는 이 대통령 박근혜 탄핵안 의결이 단순히 대통령 박근혜 탄핵안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의 특권과 반칙의 이 잘못된 이 역사를 탄핵하는, 그래서 국민주권의 새로운 시대로 교체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의결이 돼야 된다,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후 3시 이런 역사적인 탄핵을 우리 온 국민과 함께 꼭 가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에 모실 분은 아까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우리 국회의 외교통일위원장 맡고 계시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으로서 이 어려운 난국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계십니다. 우리 심재건 의원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